맨 처음에 정치는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 제가 그때 경찰 수배가 걸려서 도망가서 이제 반지하방에 새 얻어가지고 뭐 글 쓰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거꾸로 읽는 세계사랑 소설 한 편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해찬 지금 민주당 대표가 초선 의원 때 누구를 통해서 연락이 와서 자기 좀 도와주라고 와서 보좌관 하면 수배도 풀어주고 다 하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 혹해가지고 나도 고달프고 그러니까. 학교 선배님이시잖아요.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 뭐 좋은 뜻으로 이제 정치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또 우리 같은 후배들이 가서 도와드려야 나라 일도 제대로 하시지. 그래서 나는 정치를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실무자로 가서 이제 그 당시 광주특위 그때 실무자로 일을 했고 노동위원회 실무자로 일을 했고 열심히 했죠. 맨날 현장 다니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때 노동위원회에 노무현 의원이 같이 있었어요. 이인재, 노무현, 이해찬 이런 분들이 다 노동위원회에 있었어요. 상임위에 같이 계셨구나. 네. 그때 봤죠. 그때 보고 저분은 진짜 대통령 하실 분이다 이렇게. 보자마자? 예. 어떻게 보자마자 그런 걸 느꼈어요? 언어. 아, 말. 그 언어가 그냥 보통 사람의 말이에요. 보통 사람의 말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려운 말을 안 써요. 아.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로 바꿔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에 담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점이 정말 두드러졌고 근데 컨텐츠가 확실해요. 내용이. 법률가로서도 A급이에요. 저는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정치인들 말 보면 정말 하나만한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뜬구름 잡는 얘기. 근데 그걸 땅에 끌어내린 사람이 전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우리가 쓰는 말들과 정치 언어를 정말 가깝게 만들어준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별로 성실한 답변을 요구 안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해도 비슷하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쪽 보좌진들하고 밥 먹으면서 나중에 노무현 의원님은 대통령을 하시고 이해찬 의원님은 국무총리를 하시면 두 분이서 엄청 잘할 거야 내가 그랬거든. 그대로 됐네. 88년도에. 제가 장관을 하리라는 건 몰랐고. 제일 유시민 선생님이 정치인으로서 기억나는 모습 중에 뭐 있어요? 떠오르는 거? 저건 바지. 나 그게 왜냐면 신문 1면이었을걸요? 백바지 사건. 정장을 입지 않고 나타난 유시민 의원이 의원 선서를 하지 못하는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진짜 그때? 제가 이제 약간 삐딱해요. 그래서 이제 좀 보기 싫더라고. 그렇게 진한색, 짙은색 정장으로 거의 다 남자들인 국회에 탁 넥타이 메고 다니면서 하는 짓들은 엉망이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캐주얼 정장을 입지 뭐. 넥타이는 정장이긴 정장이네. 캐주얼 정장이니까. 아니 이제 백화점 갈 때는 캐주얼 정장 생각을 했지 넥타이는 안 메고. 아, 사러 갔었어요 백화점에? 네, 그날 오전에요. 캐주얼 코너를 싹 돌았지. 근데 딱 마네킹에 그 세트가 딱 걸려 있어요. 정말 그 세트가? 네. 그 백바지가 새로 사입고 오신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저거 괜찮다. 한 벌 전체. 그래서 이제 구두도 이제 캐주얼화를 하나 사고. 총 26만 원어치 샀어요. 다 산 거야. 위에부터 아래까지. 큰 투자하셨네, 큰 투자. 이발도 했고요. 그 전날 미리 이발도 하고. 그거 입고 이렇게 써 있어서 옷으로 한번 말해보려고 이제. 나 이런 녀석이에요. 살짝 캐릭터 살짝만 보여주고. 어때요? 뭐 이런 거.
가가지고 이제 국회의장실 가서 인사하는데 의장님이 뭐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 옷에 대해서. 그러고 이제 갈아입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그러셨겠지. 설마. 2시에 본회의 시작이라서 2시 전에 갔지. 갔더니 카메라 후레쉬가 너무 터져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카메라 후레쉬가 막 어마어마하게 터져서 앞이 안 보이고 그러더니 막 퇴장하고 막 탁구 치러 왔냐 그러고 탁구 치러 왔냐고? 그렇게 하면 어디에도 입장도 안 시켜준다 그러고 막 그럼 막 몇십 명이 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장님이 오늘은 선서 안 되겠다고 내일 다시야. 내일도 본회의가 있으니까 다시 하자고. 가라고. 큰 사건 중에 하나였어. 그거. 그리고 뭐 그 표결도 하고 다 했었다는 거는 선서만 못 했지.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넥타이 메고 가서 했죠. 그게 중요해. 저는 이 사건 자체가 유시민이라는 어떤 한 사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삐딱이 기질이 있죠. 네.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백바지 입지 말걸? 네. 진짜요? 네. 괜히 입어가지고 딴 걸로 해도 되는데. 더 다른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걸 본 사람들은 속이 좀 시원하다 라는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랬고. 지금 현재 시점 국회의원 중에 그렇게 입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지금 현재. 퇴장까지는 안 하겠죠, 지금은. 그렇죠? 그때는 좀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약간 충격적이었나 봐요. 국회 권위에 뭔가 스크래치를 내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 이 인물이 그분들의 입장은 복장을 떠나서 도전한다. 원래부터 싫었던 거죠. 제가. 그렇지. 왜냐면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못된 소리를 엄청 정치를 하기 전부터 많이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 뭐 관련해서 또 뭐 활동을 많이 했고 맞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꼴보기 싫은 놈이 옷까지 꼴보기 싫게 입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미웠겠냐고. 그러니까. 백바지 유시민에서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알아요? 머리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서로 인정하고 관용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좀 문화적으로 너무 옹졸하시네요. 마음 놓고 이야기하고 다닐 수 있는 후보가 누가 있습니까? 정치부 기자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갑자기 달라진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던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해서도 몸을 바짝 낮추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친절하게 다 얘기하셨어요? 진짜 웃으면서 모든 사람이. 아니 그거는 이제 장관이 되면 국회 협조가 없으면 일 못해요. 그러니까 청문회에 가면 무조건 기어야 돼요. 무조건 기어야 돼요. 근데 막 이렇게 기면 의원들이 봐준다고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 꼿꼿이 뜨고 내가 뭐 잘못했냐 이러면 더 하겠지만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면 좀 계속 뭐라 하기가 그렇잖아요. 다 사람인데. 그래서 이거 하려면 단정하게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특히 상임위 국회의원들한테는 공손하게 잘해야 돼요. 그거는 직책 자체가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를 못 따를 것 같으면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 자리에 가는 거지 거기서도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요 그냥 국회에 있어야지. 지금은 좀 창피하다. 고모님이었나 이모님이 그때 친척이 설 때 이렇게 모였는데 야 혈아 야, 그 유시민 인상이 참 많이 좋아졌어. 옛날에는 아주 나왔을 때 그냥 좀 세게 얘기해. 싸가지가 없어 보이고 얼굴이 막 그랬는데 요즘엔 눈빛이 참 좋아졌어. 얼굴이 참 좋아졌어. 그 얘기하시더라고. 전원책 씨가 그런 말도 했잖아요. 옛날에는 좋은 말도 싸가지 없겠는데 요즘엔 나쁜 말도 품위 있게 한다. 근데 이제 그런 평가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I don't care예요. 저는 신경 안 써요. 제 스스로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여러 얼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어느 면이 드러나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냐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전원책 변호사님하고 제가 토론할 때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바로 반박을 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자리가 그 사람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자리가 사람 만들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갔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자리에 가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면이 보이는 거거든요. 예전에 막 싸울 때는 되게 분했어요. 이 정서적으로. 느껴졌었어요 예전에 그런 게. 네, 화면에서도 느껴졌어요. 분하고 저걸 바로 잡아야겠다. 막 분하니까 분하면 풀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나도 쏘는 거지 반사. 그게 이제 전쟁터에서는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의도는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간 군인은 정서가 전쟁에 맞게 변화돼야 그걸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전투를 끝내고 저녁에 돌아와서 그거를 딱 보면 내가 너무 사나운 거죠. 그렇지. 빨리 집에 오고 싶다. 기대는 이제는 퇴역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매우 사나운 표정을 하고 적을 하나라도 더 죽이기 위해서 치열하게 총을 쏘고 그랬던 사람이라도 집으로 돌아와서 밭 갈고 쟁기 챙기고 애들 키우고 이러면 또 거기에 맞는 정서로 가야죠. 그러니까 제가 변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여러 모습들 중에서 그때는 그런 게 나타나고 지금은 이런 게 나타나고 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예요. 우리. 그 자리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였던 거였고. 네. 근데 요즘에 그 알릴레오를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게 어쩌다 보니 한 건데 일이 좀 커졌네요. 예. 좀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유시민의 알릴레오 이제 진행 직접 하시잖아요. 근데 구독자 그 수가 거의 한 73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선생님이 선택한 채널이 좀 왜 유튜브였을까? 과연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왜냐하면 약간 정치에 대한 얘기를 내가 너무 많이 얘기한 것 같다. 좀 피로하다. 본인도 피로하고 보는 사람들도 좀 피로감을 느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살짝 이제 한 발 좀 떨어져서 그냥 나의 생활을 즐기고 싶다 하셨는데 한 발 더 그러더니 한 발 들어온 더 들어간 것 같아요. 갑자기 유튜브로 2시간짜리 찍으면서 2시간짜리를 막. 왜 유튜브였을까? 공중파에서 러브콜도 꽤 많고 그랬을 텐데. 예, 그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이유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게 노무현 재단이 이제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을 추모하고 뭐 그런 일을 하는 재단이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이지만 계속 현실 정치에 또 종종 소환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비난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재단이 뭐 보도자료를 내고 뭐 성명 하나 내거나 이런 걸로는 대처를 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바로 시민들한테 가자.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팟캐스트 방송을 생각을 했죠. 그전에도 그걸 해봤기 때문에. 그랬더니 지금은 팟캐스트 그 오디오 파일만으로는 안 되고 지금은 유튜브를 해야 된대요. 그래? 그럼 찍지 뭐. 그래갖고 시작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버스도, 시내버스도 자주 다녀야 사람들이 타지. 이게 뭐 30분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2시간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5분 만에 오고 이러면 그 버스 안 기다리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정례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례적으로 하자면 맨날 그런 거 가지고 정례적으로 방송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 우리 억울하다라는 얘기만 계속 했었으니까. 그렇지. 이런 해명 방송. 이런 해명 이번에 해명 방송이시죠 그러면? 그러면 시민들에게 정책 교양 방송을 하고 필요할 때는 또 그런 것도 하자. 그래갖고 그냥 간단히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사화도 많이 됐고 그 늘어나가는 속도 때문에 수익도 좀 되죠. 예, 수익도 꽤 돼요. 되는데 그게 주로 이제 광고 수입이에요. 유튜브에서 광고를 붙여서 내보내기 때문에 제가 받는 건 아니고. 아, 안 받으세요? 예, 그 계정은 노무현 재단의 공식 유튜브예요. 그 저는 거기서 프로그램만 진행하는. 출연료는 없죠. 응? 출연료도 없어. 왜냐면 이사장이 이게 무보수 그 봉사직이라. 난 몰랐다. 근데 그럼 선생님이 이거 유튜브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아예 이쪽으로 나가시는구나. 전 유튜브로. 오,
그러니까 유튜브는 좋은 게 우연히 보기는 어려워요. 맞아요. 예, 그 시청자가 원해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찾아가야 돼. 네. 열고 누르고 해야 돼. 채널 돌리다가 걸리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저희 기본적인 모토는 필요한 분들이 보세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보통 유튜브는 짧은 영상들이 많죠. 그래서 처음에 나갔을 때 무슨 유튜브에 1시간짜리 영상을 올리냐 저거 조건 망한다 막 그랬어요. 길어요. 호흡이. 제가 그냥 1시간짜리를 하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냥 막 뿌려서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필요한 시민들이 와서 충분히 거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얻게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이 구독자 수나 조회수나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자. 그랬고 지금도 뭐 짧은 영상보다는 1시간짜리 본편이 조회수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지금 대체로 뭐 초기 거품 개업발 그런 거 빠지고 이제는 정말 필요한 분들이 금요일 자정에 기다렸다가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쉼표 하나만 이상하게 붙여도 다른 말이 돼버리니까 제일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말이 팩트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크 뉴스라는 가짜 뉴스라는 단어가 사실 많이 쓰게 된 지 오래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가 뭔지 이게 혹시 가짜인가 이런 의심을 계속 하게 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느낌을 좀 받아요. 어떻게 언론계에 계신 분은 어떠세요? 근데 이런 저는 문제. 가짜 뉴스라는 말이 내가 원하지 않는 뉴스를 너무나 마음 편하게 보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너무 좋은 핑계가 된 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진영에 맞지 않은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치부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팩트 체크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뇌출혈 뉴스 뇌출혈 때문에 뭐 쓰러지셨다 그런 뉴스 났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난 몰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런 뉴스 있지 않았어? 문재인 대통령 지금 속보입니다. 속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뇌출혈이 났다고 합니다. 청와대 긴급 비상. 그런 게 있었어요? 뉴스 났었어요. 근데 그 기사의 원문은 사실 모 기자의 페이스북 글이었고 그 글을 보고 온라인 언론사가 퍼나르기 시작하면서 그 퍼날라진 기사가 또 SNS에 리트윗되고 공유되는 과정에서 쫙 이렇게 퍼진 거예요. 아니 그 퍼나르는 기자는 뭐예요? 그건 모르죠. 선생님 저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뉴스들이 진짜 자극적이고 뭔가 나름의 보면 안에 논리를 또 갖추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빨리 퍼진대요. 그렇지 않은 뉴스보다 최소 3배, 빠르면 최대 20배까지. 저는 2016년에 그 클린턴 그 아동 성매매하고 있다는 피자 가게 이야기.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그 이제 클린턴 진영이 어떤 피자 가게에서 아동 성매매 혹은 아동 성에 관련된 것들 하고 있다는 가짜뉴스 퍼져가지고 한 사람이 총을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총격을 벌이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전문가는 트럼프가 이긴 게 피자 가게 사건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작년 대선 때 기억나는 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양산에 이제 본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천평 아방궁설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 변호사로 변호하고 99억 원 받아갔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적지 않게 카톡이나 SNS로 퍼졌잖아요. 물론 선거철에는 그런 흑색 선전이 워낙 많긴 한데. 양쪽 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균형이 맞았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왜 선거 때는 왜 그런 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이겨야 되니까. 네. 빙고. 이게 사람들이 참 그래요. 정치가 왜 이렇게 살벌하지? 그리고 왜 이렇게 싸우지? 맨날. 그러면서 정치를 욕하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정치인들을 도매금으로 그러니까 이제 매도하는 그런 논리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안 그래도 된 것 같으면 왜 그러겠어요? 그게 본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 정치가 뭐냐면 보면 전쟁을 문명화해 놓은 게 정치예요. 역사 기록이 시작된 이후를 보면 첫 기록이 나왔을 때부터 맨 그 얘기예요. 그렇지, 맞아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줄이고 한쪽이 잡으면 나머지를 싹 죽이고 그 권력을 차지하는 과정에서도 무기를 동원하고 상대방을 말살하는 방식으로 해왔어요, 인간이. 네. 그게 너무 불안하고
너무 끔찍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덜 살벌하게 만들 수 없을까?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변화시켜 온 게 지금처럼 총칼을 안 들고 말로 하고 그다음에 총을 쏘지 않고 표를 던지고 우리가 쟤들을 해코지하면 안 돼. 그래야 쟤들이 이겼을 때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을 거야. 이런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요 선거 제도로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무리 문명화돼 있다 그래도 전쟁은 전쟁이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진영으로 딱 나뉘어지고 나면 뭐만 믿냐 하면 상대방을 해코지할 수 있는 정보만 믿는 거예요. 전쟁이니까. 네, 전쟁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이 싸움, 때로는 진흙탕 개싸움이라고 말하는 정도의 그런 싸움이 불가피한 거다. 우리의 과제는 저 싸움을 없애는 게 아니고 저 싸움을 더 문명화하는 거다. 네. 생각해보면 지금은 정말 평화의 시대잖아요. 그럼요. 중세 시대를 생각해보면 지금은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에서 잘 싸우고 있는 중인 거죠. 네, 이 정도면 아니 의사당에서 칼질하고 안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그 전에 뭐 트로탄도 날고 뭐 주먹도 날아가고 뭐 집기도 던지고 이랬던 적도 있지만 그러면 이거를 왜 싸워 시끄럽게 이래버리면 민주주의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싸워야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어쩔 수 없다. 그냥 조금씩이라도 좀 나아지면 된다. 그러니까 이 꼬맨 자국이 없는 그런 옷이라는 건 없다, 기본적으로. 이 민주주의라는 거는 누덕누덕 끼운 누더기 같은 거다. One night you slept upon your side, tangled in white, you look just like. 끝나기 전에 또 꼭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가끔씩 되게 어지러울 때가 있는데 좀 이상한 얘기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우주에서 줌아웃 될 때가 있어요. 길고 긴 우주의 역사를 생각하면 정말 점도 안 되는 정말 사소한 삶인데 여기서 내가 글을 쓰고 글을 남기고 책을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의미는 없죠. 의미 없죠. 그러니까 맹소적. 남긴다고 생각하고 뭔가 역사에 남으려고 하는 순간 되게 무의미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회사 입사하고 나서 1년 차인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내 인생은 그냥 여기에서 만 65세까지 다니다가 그 이후에 적당히 살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오고 싶어 했겠어요. 취업 준비생일 때는. 근데 너무나 정반대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내가 여기에 들어가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뭐 정관계 비리도 좀 파내고 전국을 뒤흔드는 막 이런 기자가 돼서 막 이런 생각을 어디서 주입받았는지 한 1년 차쯤에 나 혼자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생각하면 너무 막 벽찰 기억인데 그렇게 하니까 내 하루하루가 되게 조바심 나고 다음 달? 그 다음 해? 혹은 30대, 40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못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아니, 다니엘이 뭐 말하고 싶은 거. 뭐 있어? 별거인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되게 심각하게 고민에 빠진 것 같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보통 철학에서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인생의 의미 뭘까? 삶의 의미 뭘까? 근데 약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못 찾을 때 어쩌면 그 질문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거 한번 좀 바꿔서 이제 질문하면 인생의 의미가 뭘까 아니라 나의 인생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약간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올바른 질문이에요. 네.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 그런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내 인생의 의미는 뭐지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네. 되게 다른 거잖아. 완전 다른 질문이에요. 제가 했던 실수이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지만 시간이 쌓이면서 점점 아, 삶은 누군가가 나에게 이름 붙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의미를 스스로 부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순간에 제3자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인생에 저 사람은 어떤 꼬리표나 이름표를 붙여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이런 얘기를 듣는 희열 느끼시죠? 희열이에요. 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순간이 온다니까요. 아니 두 분 말씀이 네. 좋아요. 인생에는 무슨 의미가 있지 이게 아니고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답은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지?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의미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어떤 의미로 채워가야 하지? 혹은 나는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이거는 각자의 답이 있는 문제잖아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답이 정해져 있는, 그것도 매우 허무한 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뱅글뱅글 머리를 돌리는 동안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인생이 진짜 잠깐이에요. 양적으로 보면 하루살이의 삶과 인간의 삶이 별로 안 달라요. 하루살이가 이틀 산다 그러더라고요. 듣기로. 이틀살이로. 인간 시간으로 이틀 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80년을 예컨대 산다. 그러면 이틀과 80년의 차이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이제 우주의 시간이나 지질학의 시간 혹은 생물학의 시간으로 보면 되게 찰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날 하루의 활동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뭔가를 하면 그 하루는 되게 괜찮은 하루잖아요. 그게 뭐가 됐던. 그게 뭐가 됐던. 자기에게 의미가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하는 거는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오늘 내가 처음 해본 것을 정리해요. 재밌다. 근데 의외로 많아요. 이제 오늘은 나는 오늘 유시민을 만났다 이렇게 쓰겠죠? 근데 그게 제 하루에 굉장히 많은 그렇다. 에너지를 부여해주는 것 같아요. 아주 어린애들 볼 때 그게 부러웠거든요. 쟤는 저걸 처음 먹어보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할까 이런 생각할 때 좀 있었어. 되게 의미 있었는데 네. 먹는 거랑 갑자기 그러게 말이에요. 미안해요. 이것도 오늘 처음 먹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진짜 생각해보면 매일 똑같아 보이지만 미세하게 늘 새롭게 해오는 게 있겠다. 네. 매일매일. 적어도 2-3가지는 나와요. 장례식을 만약에 치른다면 어떤 장례식을 치르고 싶으세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정답이죠. 운이 좋아서 이제 좀 죽기 전에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다 이제 내 전화번호부에서 찾아가지고 떠나기 전에 꼭 한번 만나고 싶은 사람들. 예. 그렇게 해서 몸이 불편하면 전화 통화라도 하고 아니면 야 우리 좀 모여서 음식은 내가 줄게. 응? 와서 뭐 노래도 부르고 놀고 그렇게 한번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굉장히 좋겠네요. 나는 죽으면 부고를 올리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냥 우리 가족들끼리 그렇게 모여서 장례를 치러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그 빈소 같은 것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화장해서 조금 타고 남은 거는 표 안 나게 어디 잘 썩는 보자기에 싸서 조용히 묻고 기왕이면 경치 좋은 데 묻어가지고 1년에 한 번쯤 그 기억하는 날 소풍이나 나오고 거기 깊게 삼아서. 예, 소풍 나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잠깐 와서 아버지 생각 한번 하고 그 정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갑자기 뭐 너무 일찍 떠나게 되면 좀 아쉬움도 많이 남고 그렇겠죠. 그래서 눈물도 나고 하겠지만 다 살고 가면 울 일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울어야 돼요? 너무 이상한가?
저는 오늘 유시민 선생님이 이제 나오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다 알고 있지만 어떤 삶을 사셨나를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본 적은 처음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오시기 전에 김주혁 작가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과거에 20대 때 혹은 10대 때부터 쫙 삶의 궤적을 쫙 한번 돌이켜보면서 지금까지의 얘기들을 우리가 봤더니 여러 감정이 교차한대요. 어떤 감정들이 교차하세요? 좀 복잡한데 이제 같이 이제 글을 쓰는 선배님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되게 부럽고요. 어떤 때는 존경스럽고 어떤 때는 또 되게 얄미워요. 저보다 나이 드신 분에게 얄밉다라는 표현. 나이 먹은 사람도 얄미울 수 있지. 네. 근데 그런 느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나이의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가까이서 얘기를 계속 해보고 싶다. 그런 복잡한 느낌이 있고요. 어쩌면 유시민 선생님을 좀 싫어하는 미워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애증. 애증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런 정반대되는 감정을 가질 수는 있는데 나는 그런 건 사실 잘 없다고 봐요. 그냥 하는 말이지. 말로 그냥 이제 마음에 들기도 하고 어떤 점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이건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다 마음에 들 수가 있어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그렇죠. 내가 생각해도 나한테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하물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모든 면에서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네. 요즘은 좀 좋아지셨어요? 본인이? 내가? 내가 나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하지. 어떤 식으로 잘해주십니까? 수고했어. 수고했어. KBS